예,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평가위원 중에 제가 제일 막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2021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동천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동천 MPO법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MPO법센터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조직들의 어떤 운영이나 혹은 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문 활동이 주가 되고 그와 별개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 연대체들과 협의를 해서 뭐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바꿔나가야 될지 논의하는 데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는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NPO들마다 각자의 법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소송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 과연 공익성이 있는가. 결국에는 해당 NPO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비영리 조직들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인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인가를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주로 NPO들과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한테 가장 자주 오는 문의사항은 아무래도 기부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평가 기준은 목적과 사업 그리고 정보 공개와 소통을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법률 사무의 범위에 한정해서 보았을 때 사실 목적과 사업이라든지 정보 공개와 소통과 같은 부분들은 대개는 자체적으로들 그냥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도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주로 지난번에 뭐 저희 정명희 처장님께서 해주셨던 부분이나 오히려 정승문 변호사님 다루셨던 부분들이 더 법률적인 이슈들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목적과 사업 또는 정보 공개와 소통의 측면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뭐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게 있다 하면은 가감 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루는 기본 평가 기준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7항과 8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항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매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두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제 각각 여기 옆에 숫자만큼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와 외부 소통 관련해서는 15, 16, 17번이 있는데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서 열람 가능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관 임원명부, 사업계획 결산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지, 기부자나 후원자 등에게 중요한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지, 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자산을 지키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 수립 부분부터 먼저 지표를 세부 사항을 보시면 일단 7-1번에 최근 사업연도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인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대부분이 잘 지키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법률상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서는 그 어떤 법률상의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관에 정해진 고유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부분을 다들 당연히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그간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됐던 사례들 같은 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권장 지표인데요. 내부 회계 규정,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간접 비용 사용에 대해 예산 편성 지침, 예산 집행 세부 지침 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저번에 정명희 처장님이 이제 발표하실 때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떤 자금 집행 기준 같은 거 마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법인의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자금 집행의 절차뿐만이 아니고 이 비용들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두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7-4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그리고 제가 밑에서 미리 말씀드릴 것이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 보고에 관한 규정들이 법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법제처 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주무관청마다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관청 같은 경우에는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요거랑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 수입지출 결산서, 요렇게를 제출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걸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비영리법인이 저희 지표에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을 N으로 체크했다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아시다시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그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인데요. 이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그리고 그 공익법인법이 규정된 그 규정이 준용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한정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법률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이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 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추정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 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들을 사업계획과 예산 이제 제출을 할 때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 서류들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부속명세서, 그리고 주무관청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첨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감사증명서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표를 보고 이제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인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요구되는 서류들이 다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법률의 규정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인데 법인이 아니고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의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위를 획득한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 아직 되지 않은 임의단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춰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그것이 임의단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 대한 어떤 보고 의무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행안부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여기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법인이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미비하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과 뭐 단체의 유형별로도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과 예결산 승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승인은 이제 저희 앞에 지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결 기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이제 총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결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대의원총회만 두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민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다가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본 적은 없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들도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비영리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률에 여기에서는 총회 결의사항으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총회가 아닌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그냥 승인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법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원총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승인 모두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인데요. 여기 7.2, 7-2번 지표입니다.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건 사업 계획을 특히 이제 신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그 신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기획 단계에서 정관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간 상담해 온 것 중에 정관상 목적 사업에서 이제 자주 문제됐던 사항은 기타 법인단체 개인 등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분배하는 경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어떤 애드보커시 활동을 같이 한다 해가지고 뭐 여러 기관이 조인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여러 단체들이 공동 수행하면서 각자 역할과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A라는 단체에서 먼저 비용들을 지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행사장을 빌린다 했을 때 행사장 빌리는 비용을 그쪽에서 지출을 한 다음 다른 단체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면서 그 A라는 법인에다가 돈을 송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행위의 일환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그냥 정관의 아동 청소년의 어떤 권리 옹호 및 증진에 관한 활동 이 정도만 적혀 있으면 될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단체에다가 어떤 금전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관에 뭐 유사한 뭐 목적 사업을 실시하는 다른 법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정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무관청이나 이제 국세청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정관상 근거 없는 지출 행위다라고 보아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법인이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다른 단체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가 은근히 자주 문제가 되고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는 단체 중에 만약에 사업 내용에 어떤 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과연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살펴볼 수 있을지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수익 사업을 할 때인데요. 이게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수익 사업인지 어떤 게 수익 사업이 아닌지부터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영리 현장에서 많이들 혼란을 겪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말고 요새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사실 조금 피해 보려고 많이들 하시는 게 그 펀드레이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 같은 걸 어느 정도 패키지를 준비를 해서 뭐 3,000원 기부하시면은 뭐 키링을 드립니다. 뭐 5,000원을 기부하시면 뭐 키링과 뭐 배지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가성이 있는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기부냐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냐가 좀 애매해지는 그 경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어떤 재산의 출현행위, 단순한 출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특정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어떤 수익을 얻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모금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 이거는 수익 사업으로 정관에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조금 발생을 하고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체가 어디 나가서 이제 거의 이제 실비 쪽의 비용만 조금 받고 뭐 교육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실비에만 해당하는 정도로 낮은 금액이라면 그거는 이제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정관에 근거를 두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관을 저희가 받아봤을 때 수익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금 혹시 수익 사업 하는 거는 없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단체들에서 또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동단체예요. 아동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서 평소에는 그 아동들에 대한 뭐 어떤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서 재가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관의 근거를 두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활동이 필요하게 되고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뭐 어디서 연구를 발주받는다든지 아니면 학자들과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연구 보고서를 한번 써보자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아동 청소년 단체고 하니까 다 연관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상 확인을 명확하게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선 사업이냐, 학술 사업이냐, 뭐 배분 사업이냐, 혹은 뭐 권리 옹호 사업이냐 이런 건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 나갈 때 그것이 정관의 근거가 있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하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단체가 자가 점검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제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영리 법인의 어떤 관리 감독 업무 편람, 공무원들이 보는 그 업무 편람에 보시더라도 사실 설립 허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거의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곳이 그냥 수익 사업만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닌 이상에는 허가 취소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가이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은 그 세법상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의 이제 80% 이상 그 기부받은 재산을 또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도 저희가 자주 동천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7-1과 7-2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7-3의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사업계획과 예결산 승인의 부분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7번 항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항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업 정기평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1번 같은 경우에는 주간회의, 월간회의 등 내부 평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업의 피드백과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가 있는지, 사업마다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 또는 평가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검토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받고 있는지, 조직이 실시한 사업 결과와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지, 이렇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사실 발견은 하지는 못했는데 당연히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내부 평가 회의가 중간중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그 법인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성과지표 관리 같은 것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받고 있느냐의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실무자들끼리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이사회에다가 충분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이렇게 지침에다가 적어 놓은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 결과랑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제 홈택스의 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기부금 수입 상위 30개 법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법인들은 이제 국내에서 기부금 수입의 규모가 가장 큰 법인들인 만큼 사실 꽤 어떤 공개라든지 이런 거에 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 결과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어떤 연차 보고서, 우리가 올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식의 연차 보고서의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종합적인 보고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제 활동 보고처럼 이제 홍보글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정도 공개했으면 저희가 충분히 공개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지금 조직이 실시한 사업 결과와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느냐 부분이 뒤에 있는 지표랑 조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5에 5라든지 뭐 6, 7 이런 데 보시면 결산 서류 공개, 기부금 수입 및 사업 결과 보고서 공개, 사업 성과 공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이 앞에 8-5를 어떻게 구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대부분의 그 단체들이 요 정도 연차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하나의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 한 가지 했으면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예스를 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이라는 것을 이제 매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이런 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택스뿐만 아니고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금액과 활용 실적 명세서 공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 결과 보고에도 해당하고 사실 여기 뒤에 보시면 기부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처럼도 보여서 이 부분은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정기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 사실 저희가 동천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는 사실은 없기는 해요. 이게 다 단체의 어떤 자체적인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법률 이슈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성실한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서류 비치랑 공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항목이 많기는 합니다만 보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조직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게시하고 있느냐 이건 대부분의 단체들이 아마 Y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홈페이지에 정관을 공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거를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홈페이지에 정관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재단법인 동천도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관 공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딱히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공개를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법인의 운영에 아주 깊게 관여하지 않는 어떤 후원 회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법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관 공개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내부적으로 좀 건의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권장 사항인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주요 규정, 특히 이사회 운영 규정이나 회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상법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비영리 쪽에서는 공개한 거를 제가 사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장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임원 명단과 간단한 경력을 공개하고 있는가 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경력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공개, 기부금 수입 및 차용 결과 보고서 공개, 사업 성과 공개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이제 그 공익법인 공시랑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총회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느냐, 이건 권장 사항이고요. MOU나 업무 제휴 내역을 공개하고 있느냐도 권장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채용 공고, 공모사업 공고,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권장 사항이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필수로 되어 있고 그 외 법인에는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영리법인 정관 공개되어 있는 예시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녹색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도 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명희 차장님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셨네요. 네, 네 녹색연합도 이게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역시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환경운동연합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찾아보기가 은근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굉장히 폐쇄적인 법인을 하나 발견을 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소개 보시면은 크레도 연간재정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재직 중인지 임원이 누구인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간재정보고서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법률상 그 뒤에 보시는 공익법인 지정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뭐 정관이나 이런 것 공개하기는커녕 사실 누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법인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그래서 이 법인은 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야 하고 운영성과표를 찾아봤더니 사업 수입이 10억 가까이 9억이 넘는데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단기 수입이 9억이 넘는데 이때 비용이 2억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런 법인들은 이런 법인들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생각이 네, 좋지 않은 예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요건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개해야 되는 서류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익법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법상 공익법인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유지 요건, 지정 요건이자 유지 요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시 서류를 이제 공익법인 등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이랑 그 공시 서류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 그 크레도라는 여기도 연간재정 보고서에서 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도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법인뿐만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이제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그러니까 기존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죠. 거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일단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지표에 있는 건 아닌데 저희 동천에 좀 문의가 자주 오는 사항 중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옵니다. 이게 정보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보시면 여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표의 요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조금 좀 관심을 두고 나중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조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또 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을 조금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동천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법인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작성을 했던 여러 예결산 서류들, 그리고 그 예결산 서류를 뒷받침하는 그 백데이터가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가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은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어떤 법인의 운영이나 어떤 재정의 지출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법원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판정 사례들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공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건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내부 문건이 외부로 공개된다는 사실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너무나 진상이다. 민원인들이 너무나 진상이고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계속 파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에는 그것에 대해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업 성과 보고랑 관련해서 이제 16이랑 17 여기 지금 쪼개서 넣어놨는데요. 요 16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그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yes로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뭐 이메일이나 통해서 사업 성과 보고서를 송부하고 있는지,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지. 여기도 보시면 사실 또 사업 성과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혹시 앞에 있는 다른 내용들과 좀 겹치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취급방침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조치 동의를 적법하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 사실 16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만한 말씀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17번은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대부분 이제 법령의 내용들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만약에 위반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상당한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법령상의 명칭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이제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고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고 저희가 다른 지표들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다른 예외들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들 이렇게 공개해 놓은 예시들을 좀 가져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아예 따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탭을 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지사항에 게시글 하나로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도 있기는 하던데 가독성의 측면에선 당연히 이렇게 한 페이지에 아예 따로 항목을 두는 것이 더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냥 게시판에 글 하나로 올려놓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켜야 될 사항만 해도 사실 수십 가지가 되고 그 각각이 다 과태료 사안이 되거나 심하면은 사실 형사처벌 사안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조금 추려 놓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그때마다 이제 뭐 교육도 하고 자문도 드리고 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교육할 때 자주 문제되는 사안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자주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개인정보 수집 요건 위반의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요건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동의를 받고 수집을 하였느냐가 결국에는 핵심인 것인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표에는 사실 이 부분이 없어서 이거를 혹시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이 목적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를 한다든지 접근 권한을 제한을 한다든지 뭐 접근 기록을 남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 안전성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유출 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때 이제 사후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 케이스가 아무래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저희 지표에서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보호정책이나 이제 취급방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어떤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어 있느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7-3번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리 체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전성 확보 조치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을 막는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있느냐를 묻는 차원에서는 저희 이제 평가 지표가 충분히 잘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개인정보보호법은 매년 또 법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정보 주체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NPO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홍보 목적의 동의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뭐 다른 단체 분들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그냥 뉴스레터, 홍보용 뉴스레터 같은 것을 그냥 당연하게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내가 홍보 목적으로도 쓰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지표에서 정리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제 개인정보 의 수집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사정 노력을 하시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정보 이제 수집 절차, 뭐 법정 고지사항 이런 것도 제가 참고로 그냥 가져왔는데, 그 제가 여기서 왜 요거를 보여드리냐면 사실 수집할 때랑 목적의 이용 제공할 때랑 두 번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집할 때에 우리가 고지했던 수집 이용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목적의 이용 목적을 다시 한번 알리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상세히 적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자매법인처럼 뭐 사회복지법인이랑 사단법인을 사실상 같은 뭐 대표님이 이제 양쪽을 다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사자분들의 인식 속에는 두 개의 법인이긴 하지만 사실 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법인이 하나의 이제 전산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니 사회복지법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사단법인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이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서로 이게 공유가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인을 기준으로 이게 동의 주체가 누군지 제3자가 누군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이걸 동의를 받아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이 이거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실 제3자 제공, 목적의 이용,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후원회원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원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가서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뒤늦게 밝혀지면 이 부분은 상당히 과태료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심하면은 관계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인식 수준이 낮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평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맞춰서 동의를 받고 있느냐를 살펴볼 때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건 잘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때 그냥 동의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요거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체크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기본 평가 기준들이었고요. 이제 심화 평가 기준을 조금 볼 텐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얼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의 목적과 사업 부분에서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 또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 그리고 외부 소통에 관해서는 연차 보고서 또는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의 요망이나 제한 불만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를 참고로 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게 뒤로 왔네요. 이게 제가 앞에 있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 확보 조치, 그 자주 문제된다는 여기 케이스 보시면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케이스이고 저희 지표에서는 이제 여기 17-4항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볼 때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이 있는지, 뭐 접근 통제랑 접근 권한 제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확인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 지표 내용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계획이 있는지, 네, 여기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논의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그 황 변호사님 화요일 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준비도 잘 해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매 대표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별로 첨언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안 들렸어요. 네, 아니, 네, 더 덧붙일 얘기 없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우리 김은주 과장님이 한번.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이제 아까 이제 법인, 그러니까 모법인과 이제 뭐 산하기관 같은 그런 관계에서 개인정보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희, 여기 이제 Y에 안 들어오셨는데, Y에서 계신 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그 단체가 한 법인 안에 다 있다가 법인들이 다 개별 지역마다 이제 법인으로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모두 다 탈퇴가 됐다가 모두가 다시 이제 회원들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하는 게 맞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러긴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회 같은 것을 거쳐서 동의를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녹색연합도 녹색연합 안에, 그러니까 본부 법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 조직이 개별 법인으로 독립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 되게 고민스러웠지만 또 이렇게 막 정확하게 100% 법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고, 이후에 이제 좀 작은 규모의 회원이 있는 곳은 일일이 동의를 거쳤지만 그러지 못한 곳은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처리한 그런 게 있는데, 이 문제의 바탕에 기업들은 회사가 다른 회사로 뭐 분할 합병되거나 이럴 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은 분할 합병 이런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이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회원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너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듣고 좀 뭔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김은주 과장님 말씀하시
안 들려요. 예. 아, 안 들려요? 들려요. 네. 네네. 그 펀드레이즈 할 때 기부금으로 볼 것이냐 수익 사업으로 볼 것이냐 할 때 저도 한번 조언을 받았던 게 그 사업 홍보 사업으로 사업비를 아예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금 활동을 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항상 이제 복지관에 카페가 있고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로식당은 노인복지법에 기본 이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그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 복지관 기본 사업으로 분류돼서 수익 사업으로 보지는 않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식품위생법 영업 신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면 이제 복지관마다 다 달라요. 세금 신고하는 데도 있고 또 카드 이용하는 데도 있고 현금만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소 실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그냥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안 남기려고 최소한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만 하는데 늘 고민인 거예요. 이게 수익 사업으로 볼 거냐, 그냥 복지관 사업으로 일반 사업으로 볼 거냐. 늘 고민인 거예요. 이게 조사 나면 어떻게 되나 늘 그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최소 안 남기려고 최소한도로만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이익이 남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으로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되면은. 문제를 안 삼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복지관마다 이 답을 잘 못 내가지고 좀 고민이 많아요. 항상 다른 데 물어봐도 서울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물어봐도 다 달라서. 저는 그 100% 수익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되게 큰 조직이 몇 년치의 교육 사업에 대한 그 법인세를 한꺼번에 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자잘자잘한 교육 사업들인데 당연히 이익은 안 남죠. 비용으로 다 처리되는 건데도 이익이 남는 거와 상관없이 그게 이제 법인세에서 말하는 그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대상의 그런 교육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세를 다 냈던 몇 년치를 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해석과 상관없이 네, 문제가 되면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현실이랑 좀 현실이랑 좀 괴리가 있는 건데, 이전에 김 과장님 네. 몇 년 전에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다른 걸 좀 말씀드리면, 사찰에서 보통 도시라 그러나요? 산에 가면, 그 절에 가면 점심 주잖아요. 그냥 무료로 주잖아요. 근데 그 말고, 이제 종교실에서 교회 같은 데를 보면, 교회도 무료로 주는 데가 있고, 그냥 실비를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실비를 받으면, 법인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데,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거의 로스가 손실이 나니까, 법인세 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부가가치세가 문제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냥 그로스에 대해서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고, 실무적으로는 그거 하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는 리스크 안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다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되는 것들이라 수익 사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수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면. 네. 네, 이익이 안 나면, 이익이 안 나면 뭐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홍보비로 하신다는 건 어떤 말씀하셨나요?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정 과목에서 관항목에서 사무비 또 재산조성비가 아니고 사업비에서 그 홍보 사업비로 이제 편성을 해서 그 뭐 팔찌 같은 거를 팔아서 이제 거기서 남는 그 순수익금이 홍보 사업비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으로 안 볼 수 있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무슨 기념품 같은 거를 네. 제작을 해서 그거를 나눠주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물건은 이제 일단 목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판매를 그건 하면 비용. 바자회처럼 어느 그럼 정도 홍보비고. 네, 그 수익금이 그다음 남는 거는 그냥 돈 받은 거는
그 후원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홍보 수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홍보 수익금. 예. 그래서 그것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 되게 엄밀하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매출로 잡아야 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잡는다는 것도 되게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도 되게 행정적으로도 되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근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언제든지. 근데 홍보비 예산이 많아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많아요? 일단 제가 아는 데는 거의 1억 정도를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법인은. 그러니까 들어간 돈은 원가는 얼마고? 원가는 그 반 정도는 되겠죠. 반 정도? 원가는 안 물어봤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연간 되겠는데요? 별도의 이제 그 후원금 외에 별도의 수익금을 내서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법인세 대상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네. 뭐 그럴 수 근데 그거는 그게 이게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판매가 1억이 됐잖아요. 그리고 원가가 만약에 6천만 원 들었으면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부금으로 영수증 끊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 처리도 어떻게 하냐면 홍보비 6천만 원, 그다음에 뭐 판매 수익금 1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트 4천만 원만 기부금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 황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그게 이제 기부금 몰입에 해당이 되면 기부금 편법 저촉 이슈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황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저도 예,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게 예, 사실 대가 관계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반대급부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니까 적어도 우리는 굿즈를 준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품법 적용을 피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반대급부 있는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준다가 되니까 그럼 이건 판매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 혼선이 세법, 생기는 거죠. 세법상의 수익사업이다. 뭐 이렇게 또 예, 세무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해서 얼마 이상 주는 거는 기부금이다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기는 한데 그러면 또 다시 그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없는 거니까 또 기부금품법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도돌이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김 과장님 이거는 아직까지 정답이 없다고 그렇게 하죠. 뭐 여기서 정답 몇 건 아니고. 조 국장님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얼마나 들으셨어요?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황 변호사님 아주 발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예, 예. 원래 이 사업평가에 관해서는 오늘 변호사님이라서 그 법률 기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사회에서 승인되고 뭐 이런 총회에서 승인되는 그런 사업 보고보다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그 사업 평가가 있나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지표였었는데 가끔 이제 우리 KII 평가랑 이제 혼돈하는 분들이 KIN이가 사업 평가하는 거로 보통 오해하는데 저희는 사업 평가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사업 평가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각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3자가 평가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앞에다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좀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이건 아마 좀 진행되면서 좀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그것도 더 이렇게
조정들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그 결론 내기가 좀 어려운 점도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하나 고백을 말씀드리면,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볼지, 일단 다 제한을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 KIN이 2년 동안 설립 준비한 후원금이, 국민은행에서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으로 줬는데,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이 목적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한 변호사님이 다른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들은, 모금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부금 단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자기네가 대신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목적 사업 없이.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목적 사업이랑 관련 없는 기부금 모금이 되고 또 그걸 쓰는 거라서 그런데 별로 이렇게 법률 이론으로 따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에서 KIN으로 한 2,500만 원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넘어가면 엄밀하게 따지면 세무서에서 목적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기획재정부에 허가 신청을 냈는데 아직 하망차사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풀어야 됩니다. 이게 비영리는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게 있다. 근데 황변호사 하나 여쭤보면은 영리법인은 정관상의 목적 없는 사업들도 해도 별로 문제 안 삼죠. 예, 그런 것 어떤가요? 같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은 정관상의 목적 사업이 없으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숙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정 공자가 아닌데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정관상의 정해진 목적 사업만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영리법인에서는 그걸 별로 안 따지는데 비영리법인에서만 많이 따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 비영리에서는 어쨌든 목적 사업을 주무관청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무관청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목적 사업 외에 사업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주무관청들이 책임지고 이러는 부분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 제출해서 이제 신사업 나오고 할 때에 이거 정관에 근거 있느냐 이런 거 좀 많이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상의 문제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영리 법인 자체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저는 실무에서 본 건 아니고 판결문에서만 봤는데 어린이회관인가요? 능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있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영수 여사가 만들었던 거 남산에 있다가 저 어린이공원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동생 차녀 박근영 씨가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예식장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식장 사업한 게 정관이 없다고 그래서 세금도 나오고 뭐 취소 소송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보통 비영리법인 아무 때는 별로 얘기 안 하다가 괘씸죄에 걸리면 주무관청이 막 따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